네, 안녕하세요. 뉴욕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김현석의 월신나우. 저는 미국 주식 지킴이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2일 5월 첫날에 뉴욕 증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놀랄만한 반등이었고 엄청난 변동성이었어요. 사실 4월 마지막 주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는 5월 첫날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재길 부장과 아마존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놓고 내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반등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장중까지 계속 내리다가 막판에 조금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는 0.26, S&P 500 지수는 0.57% 올랐고 나스닥은 1.63%나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약보합으로 시작했다 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그러다가 이때부터 쭉 내려갔어요. 한 11시 뭐 12시 정도부터죠. 예, 그때부터 쭉 내려가서 정말 이때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시 딱 치자마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3시에 정확하게 반등이 시작한 걸 보면 약간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한때 1%도 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증시가 장중반까지 흔들렸던 것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이 FMC 개막을 앞두고 금리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고 오후 1시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한때 연 3%를 돌파를 했습니다. 30년물 수익률도 3.076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4시께 30년물은 3.047, 10년물은 2.993%에 거래가 됐습니다. 10년물의 실질 수익률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어서 장중 0.1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실질 금리는 어떻게 보면 금값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금이 많이 내렸는데 이 금리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를 주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거고요. 또 채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플레보다 더 높은 어떤 프로텍션, 재산에 대한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에 대해서 채권으로 이동을 하는 자금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건 10년물 실질금리라는 것은 10년물 팁스 즉 인플레 연동 채권의 금리 그리고 그 10년물 금리 요 사이의 거를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기대치를 전 10년물 금리에서 뺀 거죠. 예, 그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후 3시부터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하지만 몰려들었고요. 주요 지수는 급격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4월에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을 논하는 월가 금융사들의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대표적인데요. 트레이딩 데스크의 스캇 엄런은 5월에 반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1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무려 11가지예요. 이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뭐 감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하여튼 대략 정리를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2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된다는 건데 자사주 매입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면 바로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자사주 매입 때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았던 아마존, 실적이 안 좋았던 구글, 뭐 실적이 좋았던 애플 이런 회사들이 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키웠죠. 예.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매일 5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6조 원씩이 기업들로부터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최근 채권보다 주식이 더 떨어지면서 연기금들이 주식 매수로 일부 전환을 했다. 이게 6대4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이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S&P 지수의 감마가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즉 옵션 거래에 따른 변동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또 투자 심리가 2009년 3월 시장 붕괴 저점 이후에 가장 낮다는 겁니다. 2009년 3월. 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러니까 지난 687주 골드만삭스가 따로 집계하는 투자자 심리 지수 SI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센티먼트 인덱스죠. 그게 마이너스 2.2인데 지난 687주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 10몇 년 중에 이번처럼 낮았던 적이 딱 14번 있었는데 14번의 경우 6개월 뒤를 까보면 주가가 모두 14번의 경우 다 올랐었고 중간값이 플러스 19% 수익률에 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심리가 낮을 때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 머니마켓에 6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 이 머니마켓도 임시로 돈을 놓는 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 드라이 파우더, 즉 그 화약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주식 판 돈이 도망 나온 돈이 이제 머니마켓으로 갔는데 그게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주식 비중도 최근 2년 내 가장 적다. 이것도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대부분 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섰다. 지난 5년 동안 100분위를 계산을 하면 가장 공매도가 많은 분위에 지금 98분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100분위, 99분위, 98분위.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이건 공매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상황이 안 좋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였어요. 모건 스탠리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도 지금 시장은 너무도 과매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좋은 뉴스라도 나온다면 굉장히 큰 폭의 그 베어마켓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BMO는 지난 금요일 급락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장의 저점을 테스트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계속 길고 더 심각한 어떤 하락세로 향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면서 희망론을 표시를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또 이쪽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쪽이죠. 이코노미스트 쪽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이제 지나갔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상품 부족에 따라서 오르는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고 연말까지는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보는 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급하게 떨어져서 와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 했더니 여기가 2022년, 2023년, 2024년이에요. 2024년에도 2%에 겨우 올 거라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정점은 지났다는 거고요. JP 모건이 실시한 투자자 설문, 국채 투자자들 설문인데 채권 트레이드 설문인데 55%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45%는 아니다. 뭐 팽팽하지만 어쨌든 정점론이 더 많은 겁니다. 금리도 10년물 3%에서는 주식이 버틸만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CNBC에 따르면 블리클리 자문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심리적으로는 3%가 중요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3.25%가 우리가 보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페드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또 양적 긴축도 했었던 2018년 11월 그 시점에 3.25를 2번 정도 그때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깨면 정말 고점이 위로 확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는 저항선이 될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캐시 스톡턴 설립자도 기술적으로는 3.25%가 중요한 테스트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스 크로스비 추석 주식 전략가는 페드가 이번 주에 3.25까지 금리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떨어뜨릴지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이 4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경제 지표의 둔화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면서 성장 여건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1분기 GDP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제가 뭐 이게 그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그 언더라잉 좀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고 있다. 이러면 좀 그동안 너무 외파적이었는데 돌아서겠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지금은 물가가 더 큰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시 더 매파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가 3.25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못 갈 수도 있고 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처럼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모두 4일 FOMC 발표에 몰려 있어요. 내일 시작되고요. 4일 금요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기준금리는 50bp 인상 활용률이 매우 높고요. 2000년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이에요. 50bp 인상이. 그동안은 2000년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25bp 인상만 몇 번을 했었습니다. JP모건도 이번 회의에서 50bp를 올릴 가능성을 80%로 봤고요. 그리고 75bp 인상 가능성은 2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회의 참여자 한두 명이 소수 의견으로 75bp 인상을 주장하면서 50bp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앞으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거다라고 언급할 것으로 그런 언급이 문구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뭐 그런 문구가 성명서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양적 긴축인데요. 양적 긴축 월가가 예상하는 양적 긴축의 경로죠. 이 양적 긴축과 관련되어서는 자산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록에서 이미 밝혔죠. 월가는 발표는 5월에 나오지만 실제 감축은 6월에 시작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즉 발표 직후 바로 시작될 확률보다는 6월에 시작할 확률이 약간 더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6, 7, 8월 3달 동안 조금씩 양을 늘려서 긴축, 그러니까 자산을 감축하는 규모를 점점 조금씩 늘려서 9월부터는 지금 밝힌 것처럼 한 달 최대 규모 950억 달러 그때까지 높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금융사는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QT도 예상을 하는데요. UBS의 경우에 5월에 즉각 자산 축소를 시작을 해서 7월까지 올린 뒤에 8월부터는 950억 달러 감축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JP모건이 기자회견이 매파적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 대 교수도 지난주에 파월 의장은 매파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는 50bp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6월 시작하는 QT 발표 등 매파적인 FOMC를 예상한다. 페드가 매파적으로 나오는 건 시장에는 매우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파월 의장은 6월 75bp 인상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을 거고 즉 non committal 커밋하는 게 나는 뭐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약간 시장에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도 기자회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75bp 인상이 태물 위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답변을 이렇게 할 거다. 가능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possible 하지만 unlikely 하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의 신중하게 미리 작성이 된 답변을 읽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이걸 질문을 미리 자기네들이 페드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진짜 그때부터 증시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 FOMC 내용 자체는 매파적이지만 기자회견 때 다시 오른다는 거죠. 이런 적이 있었죠. 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시장에는 그만큼 75bp 인상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큽니다. 75bp를 올린 거는 1994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당시 페드는 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모두 7차례 금리를 올렸는데요. 그중에 3번이 50bp였고 한 번이 75bp입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0년물 금리는 약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94년에는 어땠습니까? 1.92%포인트 올랐었습니다. 또 올해
2년물은 1.85%포인트 올랐는데요. 94년에는 3.39%포인트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만약 94년처럼 페드가 공격적으로 75bp, 이 50bp, 50bp, 50bp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앞으로도 시장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약간 희망적인 관측이 더 많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이 아마 그런 기대에 기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지난 3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도중에 증시는 폭등을 했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파월이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페드의 긴축 행보가 강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컸는데 만약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상한을 긋는 거잖아요. 50bp가 거의 맥스야 라고 상한을 긋으면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파월 의장이 아닙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경로가 페드와 파월 의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텐데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그런 인플레이션 경로죠. 지금 여기를 지났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데요. 내려와도 내년 올해 말까지는 4%고요. 2024년 초가 돼야 2%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경로가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 의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텐데 이 인플레이션 경로가 쉽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현재 인플레이션 발생의 세계적인 특성은 페드 역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당 부분이 외생적 요인, 즉 글로벌 유가, 공급망 병목,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페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랙록의 링 리더 측근 CIO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근원 PC 소비자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각각 3월과 2월에 정점을 찍었고 2022년 말까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면서도 과다한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 덕분에 향후 몇 개월 동안 완화될 것으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하는 것은 페드에 대한 문제로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세계화 등으로 공급망 혼란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블랙락의 이게 블랙락의 인플레이션 앞 경로예요. 이날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서도 이게 좀 나타났습니다. PMI는 55.4를 기록해서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았어요. 전월 57.1이나 월가 예상 57.6은 모두 믿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50 넘어 확장 국면에 있고요. 이 제조업 PMI가 약간 낮아지는 거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 PMI만 높아지면.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어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낮아지면 경기에 큰 문제지만 지금 제조업 워낙 높았던 제조업 PMI는 약간 낮아지고 이 서비스업 PMI가 높아지면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상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부 지수를 보면 좀 걱정이 큽니다. 공급업체들의 납품은 5개월 만에 최고인 67.2로 올라서 이게 이제 납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아직도 공급망 혼란, 병목 지연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ISM 측은 공급업체의 납품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재고 지수는 감소해서 공급망 혼잡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지수 이게 이제 하청업체들의 주고 뭐 이런 가격이잖아요. 그런 지수는 소폭 하락했어요. 87.1에서 84.6. 그런데 정말 84.6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50이 기준이거든요. 고용지수는 7개월 내 최저치인 50.9로 하락을 해서 또다시 고용이 둔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뭐 사실 약간 절반이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건지 이게 약간 섞여 있겠죠. 일부에서는 지금 사람을 좀 덜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ISM의 그 조사에 보면 공급업체 이 설문에 응한 업체들의 멘트가 써 있어요. 그 멘트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화학기업은 중국 상하이의 공급업체 폐쇄는 중국의 다른 곳에도 파급업체를 미친다.
미국 등 곳곳의 항구에서 물류가 길게 지연되면서 여전히 공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불능이다. 여러 가지 문제와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활발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제조업체는 중국의 셧다운을 인해서 2분기 말과 3분기 초에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ISM의 지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게 가격 지수인데 여전히 높죠. 여전히 높습니다. 또 하반기에 식량 가격의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비료값이 치솟아서 전 세계 농작물 생산을 방해하고 있고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파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죠. 골드만삭스는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4분기의 식품 가격이 약 10%가량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까 얘기했죠. 근원 물가는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뭘 뺀 겁니까? 에너지와 식품 물가는 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고 식품 가격도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근원 물가는 내려가서 페드는 약간 줄일 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불만, 어떤 정치적 인기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보는 어떤 물가 요인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스티브 리어 미국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6개월 전까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 얘기는 지금 사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금세 내려올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8%대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언제 안정적인 이퀄리브리움을 찾느냐 이 짝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얘기하죠. 그걸 언제 회복할지 그리고 균형적 그 단계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1.5%로 돌아간다면 채권은 지금 사야 한다. 왜냐하면 떨어질 거니까 금리가. 하지만 물가가 한 예를 들어서 3.5%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데 내년 말까지 내년 중반까지 3.5 가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안착이 된다면 페드는 기준금리 인상을 3.25에서 중단하지 못하고 4% 이상으로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채 고객의 44%는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봤고요. 22%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엇갈리고 있지만 오른다는 의견이 아직도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오늘 밀컨 컨퍼런스에서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 4%까지 떨어진다면 페드는 긴축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8.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그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다면 페드는 브레이크를 꽤 강하게 밟을 것이고 이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